엘리트들의 정치 사상, 자유의 유래와 진정한 의미. 세계 역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의미 있는 정치적 구호로 등장했는지 생각해보자. 왕정시대의 일반인들에게 자유라는 관념이 별로 없었다. 국가와 백성 모두 왕의 소유물이었다. 왕의 권리는 하늘이 내린 신성한 것이기에 왕의 처사에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다만 왕에게 백성을 평안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는 정도의 관념은 있었으나 왕이 백성의 목숨도 마음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유라는 단어는 철학적 사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특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서 당시 공화정 정치 체제의 기본 이념으로 사용하던 평화주의와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음을 이라고 대대적인 구호를 외치게 된다. 이는 1946년과 58년의 헌법에도 나오는 모토이다.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였으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프랑스 혁명은 국민들이 왕정을 붕괴시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자는 투쟁이었다. 이 구호는 그 투쟁에서 국민의 성원을 얻기 위해 만든 대의명분이고 구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치쿤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만술의 일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전 세계인들은 자유와 평등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유대인 이외의 집권자, 즉 정치를 하는 젠타일들 또는 각 사회의 지도자를 칭하는 고위들이 이를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절대 권력자에게 거추장스러운 사상이다. 자유와 평등은 절대 권력자인 왕권을 타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이제 다시 절대 군주제를 되찾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애국법 같은 악법을 만들고 도청, 임의수색 등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전체주의로 가는 일환이다. 인권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말은 사회 약자에게는 언제나 솔깃한 말이다.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좋은 예이다.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복하려는 나라에서는 항상 인권 문제로 시비를 건다. 미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1898년의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도 인권을 빌미로 시작됐고 그 후로도 인권을 빌미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지금 북한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인권 문제이다.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의 인권 유리는 불문에 붙이고 남의 나라 인권만을 들먹일 때에는 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사를 인권과 평화의 침략사라 할 수 있다. 분명히 인권은 존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남의 인권을 침략의 핑계로 사용하는 기만이다. 혼란은 기회가 된다. 정치나 경제에 문제가 있어 혼란스러운 사회는 몇몇 소수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혼란을 조작하고 기획한 자들에게는 일거에 큰 수확을 올리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혼란기에 우뚝 서기 위한 취한 방법은 그게 아무리 나쁜 행위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승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승자가 된 후에는 언제고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8.15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4.19 이후 잠시 무정부 상태였을 때 많은 정당과 파벌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 개의 집단이 군웅할거하면서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여 권세를 잡았다 해도 성공만 하면 그들은 모두 거룩해지고 위대해지며 현명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법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한때 테러 분자들이었다. 또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갖고 있는 넬슨 만델라도 한때 감옥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성공한 그들에게 아무도 테러 분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승만도 김구, 여운형 등 다른 병적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지만 그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위대한 국부였다. 재벌도 마찬가지였다. 밀수, 마약, 홍등가 사업 등을 하더라도 일단 부자가 되면 모두 위대한 사업가라고 우러러 본다. 케네디 가문이 부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단을 갖고 술 밀수로 돈을 벌어 영국 주재 대사도 되고 미국의 신귀족 계급이 되었지만 아무도 이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가문을 위대하다고만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철칙이라고 치kun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조직폭력을 만들어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권력을 잡기 위한 요긴한 방편이 된다. 이러한 현실을 독자들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제군주제는 필연적이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반드시 지배를 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누구나 윗사람이 되어 아랫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며 살고 싶어 한다.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되려고 하다 끝내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 윤리가 아닌 힘, 즉 완력만이 그런 위치에 오르게 한다. 흔히 만인이 흠모하고 숭앙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진실로 존경하게끔 믿도록 거짓을 완벽하게 연출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알 수 없게 뒤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100% 이용할 줄 아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는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때문에 치kun서에서는 지도자는 어려서부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고 훈련을 시켜놓았다가 때가 되면 드러낸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옛날 왕권 시대처럼 왕자로 태어나서 임금이 되듯이 조건도 갖추어지고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전제군주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젠타일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칭찬만 해주면 그것만이 제일인 줄 알고 좋아한다. 아마도 엘리트들은 속으로 이 멍청한 것들 하고 쾌재를 올릴 것이다. 고이나 젠타일에게는 쓸데없는 지식만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생각할 줄 모르는 지성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만족하고 사는 법이다. 그 지식은 밥 벌어먹는 데 필요한 지식이면 족하다. 필요하다면 운동, 게임, 퇴폐음악 등을 준다. 더 만족스럽게 만들려면 허영과 방탕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라며 만족한다. 이것이 투쟁하며 흘린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와 정의의 결과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젠타일들은 이런 인간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kun서에서는 선택된 엘리트들이 금력으로 자기들의 일당을 선생으로 만들어 고의의 자식과 젠타일을 가르쳐 머리의 구조부터 개조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았으면 한다. 어른들은 학창시절에 무엇을 생각했으며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 몰두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비교해 보라. 과연 사회가 좀 더 인간답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뛰어난지 구시대의 사람과 비교 관찰해 보기 바란다. 자유와 평등, 우민하러 가는 길. 억압받은 사회에서 정의와 목마른 민중에게 평등은 목숨 바칠 가치가 있는 귀중한 개념이다. 그러나 치kun서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을 자기들이 젠타일을 현혹시키기 위해 창조해낸 사탕발림격의 관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 평등, 동지애 중에서 자유와 평등만을 숙고해보자. 현재 자유와 평등은 전에 없던 새로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태아의 인권, 복제 인간, 유전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의 생식 문제, 안락사,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평등해야 하는가? 여자와 남자의 성의 구별 없이 모든 점에서 평등해야 하는가? 이런 논란은 끝이 없다.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면 사람들은 끝을 모르고 더욱 복잡한 미궁으로 떨어지게 된다. 자유사상에 취한 민중은 앞뒤를 가리지 못한다. 이때가 바로 그들이 우미나 정책을 펴기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일반 대중뿐 아니라 소위 지도자라 칭하는 고위들도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 엘리트들은 이 틈을 타서 탐욕과 욕심이란 인간의 본능과 돈의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타락시켜 부정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여 사회의 실권을 잡기도 하지만 애초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심어준 장본인들이다. 때문에 자연이 자유를 신봉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위상은 최고 정점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고이들처럼 사회의 정면에서 활약하는 것이 아니다. 고이들 뒤에서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조종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이들이 세계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인도하는 사회는 카오스 사회, 즉 혼돈의 극치인 아비규환의 정치이다. 헌법으로 문화를 조장하다.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하다. 자유는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며 싸워 쟁취한 이념이지만 결국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는 곧 방종한 자유로 변질된다. 물론 이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진가를 알지 못해 이를 남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그 사실을 계산해 놓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고 쉽게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조만간 만들어 놓으면 자진해서 자유를 가져가라고 애원하게 되며 자진해서 노예의 구속에서 생활을 선택한다. 그런 와중에 언어라는 교묘한 연장으로 헌법이라는 철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든다. 치쿤서 10장 10절의 설명처럼 헌법이라는 것이 혼선, 오해, 언쟁, 불화를 초래하도록 꾸민다. 우리말에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이 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헌법도 그럴듯하지만 애매하게 만들어 학자들 간에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결국 오해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말이다. 물론 헌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이 다 마찬가지이다. 요즘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어 점차 많은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이란 것이 사전과 같아 읽어보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도록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의 의견 또한 합헌과 위헌으로 갈라진다. 아마도 선택의 여유가 더 많이 있었다면 더욱 다양할 것이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루었을 때에도 만약 촛불 시위가 그토록 거대하게 서울 중심가를 메우지 않았더라면 과연 헌재 판사들이 탄핵 소추를 기각으로 끌고 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치쿤서 10장 10절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충분한 이유 없이 다만 국회의 다수 숫자로 개변을 늘어놓으며 횡포를 부린다거나 언론과 함께 대통령이 일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는 식의 트집은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상대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바로 잡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위정자들이 작당을 해서 텃세 때문에 당파 싸움을 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요즘 일본이나 미국의 빌붙은 기회주의 매판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국민들은 매판을 매판으로 보지 않고 애국자로 보며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들을 믿는다. 고한말 그 매판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으면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예부터 어려울 때마다 핍박받은 서민이 나라를 구해놓으면 도망갔던 기득권자들은 돌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통례였다. 요즘 세상 더욱 복잡해져서 외세의 금권과 입김, 언론의 기만과 만용, 정치인들의 조작 등으로 절대 다수 대중은 얼이 빠져 먹는지 싸는지 구별을 못할 정도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모두 세상 만사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실에는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사회를 설계한 엘리트들이 얼마나 웃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상상해 본다. 파괴, 물질, 강요의 3대주의. 세계 통일을 향한 방편으로 현대 프리메이슨의 교주 엘버트 파이크는 130여 년 전에 3대주의를 훈시했다. 파괴주의, 물질주의, 강요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파괴하라는 것이다. 전쟁은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독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점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전쟁은 엘리트들의 본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이야말로 그들을 살찌우는 최상의 방법이다. 서로 싸움을 붙여 모두 약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쟁은 세계 패권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고위들끼리 패를 나누어 싸움질을 한다는 것이니 혼란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전쟁 때만큼 물자를 부수는 때가 더 없어이니 고위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편이 된다. 또한 필요 없는 인구를 줄이는 일이니 그 이상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파괴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가르친다. 파괴를 하면 새로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는 국민 총생산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놓고 경제가 발전하니 전쟁을 하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둔한 백성들이 알아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이를 알 수 있을까? 알래스카에서 유조선 발테즈호가 바위에 부딪혀 기름을 쏟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이 생겨서 GNP가 상승한 것을 이해하겠는가?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국의 GNP가 상승하게 되니 소수 기회주의자들이 버는 돈은 혹이라고 고사라도 지낼지 누가 아는가. 그들은 GNP가 오르는 게 잘 사는 증거라며 항상 GNP를 내걸고 경제 발전 효과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파괴주의가 묘가 있다. 그래서 파이크는 세계의 세계 전쟁을 명랑한다. 지금까지 2번의 전쟁을 했다. 나머지 하나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흔히 전쟁을 하는 나라는 빚을 지게 마련이다. 한번 빚을 지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 채권자에게 굽실거리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 이것이 주권을 잃었다는 증거이다. 전쟁을 하면 부가 그들에게 이동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물질주의를 조장해야 한다. 물질로만 만족하도록 물질 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황금만능주의가 가장 행복한 길임을 확신시키는 일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 이기 품목을 구입하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다닌다. 모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돈이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과거 못 살 때보다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면 이는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가 어디에 편재해 있는가를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발달할수록 지적인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해 부자는 똑똑하기도 할 거라고 숭배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들이다. 마지막으로 강요주의가 있다. 항상 고이들을 윽박질러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만드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를 맡기고 시간과 물질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압력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물어 마치 똥마려운 개처럼 만든다. 정치는 사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잘 돼가도록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앞으로 그들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로 인하여 정치인들은 앞을 다투어 나라를 팔아 그들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가들이지만 일단 나라를 운영하는 위치에 앉게 되면 나라를 위한 길이라 여기면서 나라를 팔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기간산업의 사유화 즉 민영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몰락하는 걸 보고 후회를 할 때면 이미 늦다. 세계 모든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라.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는 말이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은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뜻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말을 잘 듣고 배부른 사람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철칙을 10분 이하기 때문에 금권을 이용하여 대중을 가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의 식량과 물까지도 장악하여 무기로 삼으려 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다. 과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GATT, 우루과이 라운드, WTO, 자유무역 등의 용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각 지역의 식량 보급 체제가 바뀌었다. 농업을 기업으로 보고 가장 능률적인 기업 경영의 분업으로 정의하고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최상의 과업으로 삼으며
국경의 장벽 없는 자유무역 체제를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 놓은 엘리트들은 농업도 단일 경작 체제로 바꾸게 했다. 농부들은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국가 지도층의 설명만 믿고 과거 수백,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경작법을 버린다. 대신 지방 일대가 단일 품종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자연재해, 국제적 정치, 경제, 노동 분쟁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식량 보급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엘리트들은 식량 유통, 종자 보급, 비료와 농약 보급, 사료 보급 등 식량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차지해 마음대로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하게 되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지구의 인구 대부분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몇몇 부자만 산더미 같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세계화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곧 닥칠 전대미문의 세계경제공황은 세계공황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다. 물론 고위 위정자들은 민중의 아우성 속에 나라를 구한다고 동분서주할 것이고 국민은 이들을 철석같이 믿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만다. 결국 대중들은 고위들과 더불어 그들이 기만술에 속아 기진맥진하게 될 뿐이다. 엘리트들은 고도의 기술만을 사용한다. 그들은 대중을 우민으로 만들어 진실을 알려주어도 대개는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의 먹을거리 중에도 가장 절실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굴지 회사들은 수자원을 사들이려나 혈안이 되어 있다. 영국의 타임스 워터라는 회사의 반개 회사 중 RWEAG라는 회사가 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이 다국적 회사는 미국에서만 29개 주에서 1600만 인구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세계 20개 나라의 7천만 인구의 물줄기를 잡고 있다. 몬산토, 스웨즈, 코카콜라 등등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수자원을 사들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잠식하는 것이자 먹거리를 무기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던 수자원 개발과 상하수도 시설 공급 제도는 이제 종말을 고하려 한다. 물 마시는 인간은 염두에도 없이 오직 이웃만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들을 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을 갖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치쿤서에서 그들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표현했다.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라드 윈스탠리와 그의 조작인 디거스는 토지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적 관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이 막바지에 이를 때인 18세기 후반에 이미 프랑스의 사상가 바보프는 기본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설파했다. 루소 같은 철학자들도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헤겔이란 철학자가 나와 철학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19세기 중반에 헤겔의 변증법 이론에 큰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와 그의 친구 엥겔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해 직접 공산사상 조직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프리메이슨은 항상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19세기 말 영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페이비언 협회는 좀 더 조직적으로 사회의 여론을 끌고 나가면 사회주의를 지원했다. 이들은 과격한 사회주의의 계열인 마르크스파를 지원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온건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지원하면서 영국의 노동장을 창설하게 했다. 드디어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한다. 이 혁명은 사실상 유대인의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혁명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혁명은 귀족을 말살했고 그 결과 노동자와 농민을 앞세운 새로운 귀족이 탄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점은 혁명의 주인공인 노동자와 농민이 속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알렉산더, 카렌스키, 다음에는 레닌, 그 다음에는 스탈린으로 옮겨가면서 공포 정치는 돌을 더해갔다. 러시아 공산혁명은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시온의 왕국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러시아 당국이 속았던 것처럼 지금 인류는 복지사회의 세계화라는 사탕 발림에 또다시 속고 있다. 결국 세계의 독점 경제를 이룩하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식량으로 힘을 모기 삼아 전대미문의 전제 정치를 이루가겠다는 욕망이 집권서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다. 나라를 차지하는 최고 수단, 민주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민주주의란 정치적 제도하에 광복 이후 줄곧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의 민주주의만이 지상낙원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하며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독재 정치를 꺾었다. 그리고 권자의 주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의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켰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최상의 제도인가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독재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독재자건 아니건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다면 나라 발전에 그처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독재자를 만날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주축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민이 평등해질 수 있어 좋고, 민주주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이 지상에는 없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금권주의자들이 나라를 차지하기에 가장 알맞은 제도이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뒤에서 정치가들을 손아귀에 넣고 그들을 시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다. 19세기 후반 빅토리아와 영어의 총애를 받았던 벤자민 디즈레일리 영국 수상은 민주주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디즈레일리는 그 이유로 민주주의란 패거리만 잘 만들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북한의 제도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국호를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한 뜻은 인민을 위주로 하는 공화국이란 뜻일 것이다. 반면 남한은 민주공화국이라 했다. 국호만을 볼 때 북한이 더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지만 실상 국민이 얼마든지 주권을 총칼로 빼앗은 통치자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짧은 대한민국 역사로 이미 증명되었다. 원칙대로라면 미주 기구에는 35개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로 쿠바를 받아주지 않아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쿠바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만일 미국이 쿠바 사람들을 못살게만 않는다면 쿠바 국민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쿠바를 아주 못된 나라라 단정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쿠바는 지옥 같은 나라라고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제도이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전체주의 통치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깨어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정치가가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만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될 수 있다.